현재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의 수는 약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땅을 떠나 해외로 이주했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재외동포들, 한반도에서 잊혀져 버린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교민 극장 그 첫 번째 이야기, 윤수용 변호사. 처음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고수를 했죠. 저작권 위반에다가 절도죄, 내 소스 코드도 훔쳐갔었거든요. 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몰래 복사해서? 네. 그래야 자기들이 완전한 자기 소유권이 되는 줄로 알았겠죠. 이거 완전 절도인데요, 그거는? 네, 그래서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네. 내가 고소한 거는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가 그쪽 검사가 했고, 이쪽은 동부지검에서 검사가 이제 이 사람들 고소권을 맡았는데, 네. 내가 고소한 검사실에서는 나를 부르더니 같은 동업자를 고소했다고 지저분한 놈이라고. 아, 나한테 얼마나 호통을 치고. 예. 동업자하고 아무리 그래도 고소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당장 합의 보라는 거예요. 고소 취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고소를 해가지고 변호사님 막 고소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검사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 검사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뭐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든지. 예. 어쨌든 도대체 내가 고소한 사건을 조사할 의지조차 없으니 합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모든 고소권을 취하하기로 하고 네. 검사실에 갖다 주고 취하해 달라고 했죠. 그럼 뭐 이 사람도 이제 거기 맞춰서 공정에 따라서 동부지검이 검사실에 가서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네, 끝이 나야죠. 나는 고소 취하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소 취하를 안 했어요. 상대편은 또 그걸 안 했다고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다시 내가 고소한 검사실에 가서, 야, 저쪽 검사실에 고소한 저 사람들은 취하하지 않았으니 나도 안 할란다, 원위치해서 다시 조사해줘 했더니, 내가 이미 고소 취하했기 때문에 일사부자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사건을 자기가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는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네들 알 바가 아니고 그거는 검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중앙지검이랑 그리고 저 동부지검이 전부 다 변호사님 적이네요, 지금. 그렇죠. 예, 오직 이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 보면 검사실에서 조서받다가 창문 넘어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했거든요. 네.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변호사님은 자기 프로그램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모든 검사들은 전부 다 그 사람 편 들고 있고 이러니까. 예, 나한테는 뭐 일평생 살면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됐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그 난간을 극복하셨나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검사한테. 내가 뭐 일반인이 검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예전 경찰 신분도 아니고 지금은 일반인 지금은 그냥, 일반인으로서. 예, 사업가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에 이 검사를 궁지에 좀 몰아야 되겠다, 법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이 검사가 있는 동부지청에다가 무고죄로 이 사람들을 맞고소를 한 거죠. 그 동업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무혐의 받은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무고죄가 되거든요. 네. 무고죄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무고죄가 돼요. 이 무고죄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이라고요. 바로 징역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설미씨 자기 가족이에요. 성도 같은 성이야. 아, 지인이 친인척이네요. 친인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증거는 없지만 네. 친인척은 내가 심정적으로 확신을 해요.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를 처벌하지 못하면 네 손으로 네 친인척을 처벌해라, 나는 그런 뜻인 거죠. 완전 뭐 아니면 도네요. 뭐 그렇죠. 아니면 도. 예. 그러니까 이 검사는 기필코 나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 흥미진진한데요. 정말 이게 어찌 보면 거의 뭐 벼랑 끝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 검사가 완전 작정하고 변호사님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게 됐나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 네. 내가 확실한 원저작권자라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됐어요. 그렇죠. 저작권 위반이니. 근데 문제는 이
검사라는 사람이 오브젝트가 뭔지 소스 코드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도대체가 모르는 사람, 의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많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됐던 네. 그런 때니까. 그리고 저작권법도 그 당시에는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것도 이해도 없었어요. 검사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한국의 저작권법을 발의한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또 서울대 교수 이런 데 접촉을 해서 네. 자료도 수집하고 저작권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범위가 무엇인지 공동 저작권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뭔지 네. 뭐 이런 자료 수집하고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켰죠. 허고 나가서 내 자료 툭 던져주고 네. 아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한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호주에서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주면서 유니클하고 포너하고 이렇게 소스 코드가 발전해온 과정을 내가 쭉 입증을 하면서 이 교수가 일종의 서티피킷을 만들어줬죠.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개발한 개발자가 맞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그 서류가 날라온 거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나를 이제 괴롭히지가 못하는,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나를 놓아주게 되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는. 그래서 마지막 날그 하고 불러가지고 둘이서 방에 들어가더니 검사실 방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안에서 펑펑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네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작에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됐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뭐 달래고 뭐 어떻게 하더니 나는 속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네.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무고죄 고소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해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지금 고생한 게 얼마나 있는데. 근 1년 가까이를 거기서 시달렸다고 검찰청에. 아유. 지금 내가 짧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과정이 이름 말할 수 없거든. 일반인들은 막 한두 달만 그렇게 소송에 휘말려도 완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절대로 고소 취하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 검사실 문을 탁 닫고는 고소 취하 안 하면 안 내보내준다는 거야. 다른 걸로 조사하겠다는 거야. 다른 건으로. 아유 무슨 애도 아니고 문을 딱 닫고 이제 못 나가게 만든 못 거네요. 나가게. 예. 강금죄에도 해당이 되고 호주법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감금이 돼 있던 거예요? 몇 시간은 아니고 거의 1시간 정도를 못 나가게 했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 있어봐요. 뭐 답답하니까 그렇죠. 이 순간 그냥 잊어버리자. 지저분하다. 그냥 상대는 검사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저렇게 나오면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그게 이제 한국 검찰의 제도적 문제 중에 하나죠. 만약에 호주같이 검사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할 기관이 있었다면 네.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나 한국은 기소 독점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어서 검사를 처벌할 기관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기소 독점권은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너무나 힘든 작업이고 하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네.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데 검사들이 반대하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자기네들의 권력을 뺏어간다는 뭐 그런 그렇죠. 뜻일 수도 예, 있으니까. 예. 내가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작권 공부하고 소송권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뭐 간접적으로 고마워해야 될 사람도 이 검사일 수도 있어. 그렇게 간접적으로 훈련시켜줬어. 예. 검사님 이 영상 보시면 꼭 호주의 윤수영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나쁜 그런 기억도 있지만 지금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계기로 포너 사업을 접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신 거네요? 그러고 나니까 사업의 의욕도 잃고 망신창이가 됐죠 사실은. 그때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네.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죠. 믿음의 뜻으로. 아 변호사님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셨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호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럼 호주에서 신학은 얼마나 공부하신 거죠? 94년도 돌아오자마자 98년도까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는 모독대학의 신학과가 이제 여기 호주 침례교 교단의 위탁 교육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네. 침례교 교단에 들어가서 위탁 교육으로 모독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 4과목을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목사 후보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가 되었으면 지금쯤 침례교 목사로 내가 시무를 하고 있었겠죠. 커튼 대학의 교목으로도 활동을 좀 했었고. 그러면 어쩌다가 그 신학 공부를 그만두시게 된 거죠?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곧바로 자기 교단에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인터뷰를 내가 통과를 해야 됐는데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전 가족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침례교 그 목사님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각자 점심 같이 먹어가면서 살아온 모든 전 과정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된 거죠. 숨겨서 뭐 인터뷰 대답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속속들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뷰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몇 주 뒤에 결과가 날아왔는데 쇼킹했어요.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인데 왜 침례교 신학을 했느냐. 종파가 틀리다는 그런 이제- 교단이 다르고 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네. 나는 뭐 교단에 별로 연연치 않는다. 그러면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는 뭐냐면 물방울을 이렇게 집에서 하는, 침례는 뭐냐면 온몸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아. 그게 침례교거든. 몸을 담근다고 해서 온몸에 침례. 물에 담그는 거고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차이구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침례하고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네. 상징적인 거거든. 세례나 침례나 둘 다 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침례교의 특성은 뭐냐면 침례 행위가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침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중세 때는 너가 물에 빠지는 그래 좋아하니 뭐 목에 돌 매달아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수장파라고도 부를 정도로 침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거든. 근데 내가 침례교 목사 후보 인터뷰 자리에서 상징적이니 네,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상징적이라고 했더니 네. 결과가 어떻게 날아왔느냐 하면 침례교 교리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 신학을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신앙심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종이가 날라온 거네요. 그렇죠. 6개월 더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목사 후보를 수락하겠다. 이런 조건부 수락이 왔어요. 자존심 팍 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졸업하는데 나는 6개월 더 교리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딱 그 점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스코전자하고 미국의 아브넷 그룹하고 M&A를 하고 싶다는 그 합병을 해야 되는데 기업 인수합병요. 그 합병 협상 리더가 필요한데 내가 좀 해달라는 거죠. M&A 협상 리더로 내가 발탁이 됐어요. 초빙을 받은 거죠. 아, 그런 쪽에 일을 해보셨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전직 경찰관이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알고 있고 호주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경찰 출신에다가 유학파에다가 또 프로그래머이기도 하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맡긴 거네요. 왜냐면 이 사람 사업이 반도체 사업이거든. 내가 잘 아니까 뭐 영어 부분도 필요하지, 해외 문화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지 뭐 이러니까 내가 딱인 거죠 적임자가. 네. 그래서 조건부 목사 후보로 수락할 건지 한국으로 갈 건지 결정 단계에서 예. 아브넷이 미국의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네. 편안하게 되니까 그게 한 번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네. 한번 저질러 보자.